안녕하세요. 왕선택입니다. 2024년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로 있고요. 예전에 YTN에서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강대 65년에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서강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를 했고 94년 2월에 YTN에 입사를 해서 27년 동안 방송 기자를 했습니다. 2020년에 퇴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여시재 정책위원으로 이제 통일외교 안보 문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코리아 헤럴드의 영문 칼럼 쓰고 또 올해부터는 서강대 대우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국제질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차례를 보면 국제질서 교란 양상 분석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아봤는데 국제정세 분석을 하면서 국제질서 교란이라고 하는 부분,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거를 일단은 뭔가 질서가 깨졌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교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국제질서 교란 양상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 특징과 배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국제질서에서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 미국 대선 전망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이 2022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질서가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그해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출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와 주변 질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난 2, 3년 동안 반영이 됐다는 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국 이제 국제 질서 그러면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국이니까요. 미국이 국제 질서를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 현재 국제 질서를 관찰하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역시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이 전략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 또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를 살펴보니까 국제사회는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화 흐름이 나타났던 것, 그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냉전 종식은 199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좀 넘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복잡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편중돼서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9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살펴볼 부분을 봤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서 특별 관세를 갑자기 25%를 부과하면서 이른바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게 미중 전략 경쟁의 구체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뭐 신나게 싸웠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중국도 특별관세 때리고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거의 쉽게 말해서 박살을 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략 경쟁이라는 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패권 경쟁이다. 다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1등 경쟁을 하는 패권 경쟁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미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지만 충돌을 하는 상황은 서로 곤란하다. 그래서 충돌은 방지하는 게 맞다. 경쟁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정면 충돌은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충돌은 안 된다. 경쟁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2023년이 들어서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11월, 지난해 2023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또다시 만나서 미중 전략 경쟁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정면 충돌, 서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면 충돌하는 이런 불상사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되고는 있는데 소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초기에 아주 강경하게 맞대응하자는 이런 이제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세가 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볼 수 있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다들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거기다가 협박을 했죠. 무기 지원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사이에 2, 3년 동안에 러시아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제안을 합니다. 미국이 너무 패권 국가로서 주먹을 휘두르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이 협력해서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자.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견디기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좀 더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든 정부도 중국 때리기를 좀 완화했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미국 기업들의 로비 때문이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적절하게 후퇴를 했고 또 이번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이 지속되는 게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완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은 일상적인 갈등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을 때리기,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질서 교란 뉴스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에서 오른쪽 부분이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확보한 영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로 그대로 굳히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황이 약간 바뀌고는 있는데 소강 상태라고 하는 부분, 소모전 양상이 교착 국면이다. 이런 판단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중대한 국제질서 교란 요소지만 현재 상황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국제 질서를 더 이상 크게 흔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가 붕괴되고 다극 질서가 도래했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지켜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은 다극 질서가 도래했다라고 또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하지 못했고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를 응징하는 것도 좀 미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극 질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정면 반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극 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질서 교란 요소 세 번째,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이것이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중국이 군사 훈련을 저렇게 둘러싸고 포위를 해놓고 막 포를 쏴대면서 훈련을 합니다. 지금 타이완 해협이 몇 달에 한 번씩 저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2022년도 8월 달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 문제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1949년도부터 있었던 건데 최근에 보는 이 해협 긴장 고조는 22년 8월 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낸시 펠로시 그 당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과격하게 반발하면서 아까 같은 포위, 섬멸 시나리오 훈련을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격렬하게 반발하니까 미국이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저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깡패도 저런 깡패가 없는 거죠. 깡패 노릇을 하니까 국가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다는 점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타이완 문제는 미중 대화 협상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쪽으로 돌렸고요. 그래서 긴장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점이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21년도 상황이 있는데 21년도에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 사령관이 미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한 게 문제가 됩니다. 2027년 이전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군에게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2027년까지 완료하라라고 지시한 상황이 이제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완 침공 준비를 27년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27년이 되면은 타이완을 침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고요. 타이완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반드시 중국이 침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편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네 번째 결혼 요소인데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공습작전으로 이렇게 다친 부상당한 하마스 쪽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부상당했는데 이 어린이들은 그래도 부상당해서 병원에라도 왔는데 어쩌면 저 친구들 중에 일부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과격 단체죠. 테러 단체이기도 하면서 또 정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 기습을 했는데 사망자가 1,500명 정도 났습니다. 이스라엘 쪽 사망자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데 지금 10개월째 하고 있죠. 10개월째 복수를 하는데 1,500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쪽은 팔레스타인 쪽은 지금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 아직도 계속 공습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한 지가 오래됐는데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단극 질서 속에서 패권국으로서 단극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스라엘 2.8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8 전쟁도 하마스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발발했다는 점이 참 눈물 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정치인들의 계산에 의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도 역시 이 네타냐후 총리라는 분이 자기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전쟁을 유지하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몇 정치인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이익에 맞게 움직이면서 팔레스타인 쪽에는 4만 명이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쪽에는 1,500명이 죽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전쟁을 중단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패권 국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문제가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에 봉사하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불쾌한 부분이라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질서 교란 요소 중에 5번째를 꼽은 것은 한미일 3국 협력체입니다. 이것은 뭐 유럽이나 중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 그러니까 미국, 태평양, 한반도, 중국, 이곳에는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 사안입니다. 지난해입니다. 2023년 8월에 한미일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했고, 특히 군사적으로도 협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이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국은 한미동맹, 미국은 미일동맹, 각각 2개의 동맹을 병렬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상황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은 적대국으로 대우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우방국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적대국인 미국, 일본과 군사협력을 같이 하면은 중국은 불가피하게 한국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군사협력은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결국 지난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강행한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미일 협력을 하게 되는 명분이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시켜야 된다, 증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막기 위해서 한국이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더 군사적 어떻게 보면 대비 태세를 더 증강시키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총량은 똑같거나 오히려 확대가 되는 이런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됐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앞으로 과제가 됩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원래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도와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나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남북은 분단된 동족의 국가로서 통일을 향해 가는 특수관계라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남과 북을 설명하는,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적관계,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장벽입니다. 저 장벽을 건설해서 남쪽과는 완전히 연결, 교류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탱크뿐만이 아니라 병력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 그런 방어 차원에서 장벽을 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아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배워왔고, 남과 북은 분단국이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지상의 과제처럼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거죠. 2024년 1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다, 교전 중인 두 국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유명한 북한 문제 전문가 밥 칼린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분석을 해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이 커지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입장은 아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한국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등장 이전 이후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후보 시절에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말을 할 때마다 북한이 그 말에 맞서서 더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최근 2, 3년 동안의 남북관계의 양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남북관계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김 위원장의 대남 초강경 태도는 이른바 신냉전 외교 양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 한편이 되고 북중로 3국이 한편이 돼서 서로가 정면 대결을 하는 이런 대립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신냉전 구도가 생기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에서 사실상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유엔 안보리의 제재 규정에 결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또 핵무기 보유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신냉전 외교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나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 담판을 해서 국가적인 모순을 일거에 해소를 한다. 이것이 기존의 오래된 전략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온 전략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전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기를 하고 신냉전 외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전략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앞으로 관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했다는 내용도 한반도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입니다.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군사 동맹 복원을 하면서도 모호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기 차원에서 모호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원칙을 어기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하는 강대국으로서 모순을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미 이제 파탄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안 좋은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체결이 왜 생겼느냐? 이게 2023년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즉생, 생즉사의 결의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고 있는 러시아는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와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동맹, 혈맹, 뭐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면 한국도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를 자극한 말이 된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참담한 실패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북한이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가 한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다시 말해서 북한이 대책 없이 한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군사적 모험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외부 개입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외교를 잘하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8번째 국제질서 교란 요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데, 이게 미국의 격자형 동맹 관리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 한가운데 미일 동맹이 있죠. 한가운데 있고, 오른쪽 위로 보면은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라는 걸 만들고, 또 오른쪽 아래를 보면 미일 동맹과 필리핀이 앞에서 또 다른 사각형이 돼서 삼각협력이 되어 있고, 왼쪽 아래를 보면 미일 동맹과 한국이 합쳐져 있고, 또 왼쪽 위를 보면 미일 동맹과 호주와 영국이 협력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삼각협력, 사각협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이제 격자형 동맹체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격자형이라는 말과 저 모양은 잘 안 맞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격자형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미일 협력체가 지난해 8월에 출범을 했고, 올해 4월에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 협력체가 출범을 한 거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던 소다자 협력체 외교가 또 다른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램 이마뉴엘인데, 이 사람이 언론 기고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태 지역 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리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격자형 체계, lattice like 격자형 체제로 변경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는 자전거 바퀴를 보면 보는데요. 자전거 바퀴가 한가운데 축이 있고 바퀴살이 연결이 돼 있고 바깥에 큰 바퀴가 있잖아요. 이제 허브가 미국이고 다양한 바퀴살이 스포크. 그게 이제 뭐 한국, 일본, 뭐 필리핀,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바퀴살을 구성을 해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 되는데, 이거는 양자 동맹이 동시적으로 병렬적으로 여러 개가 작동하는 거고요. 격자형 시스템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3자 또는 4자 협력체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제 구별이 가능하고, 미국은 말이죠, 이 격자형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3자, 4자를 다 합쳐가지고 한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은 그렇게 협력체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룹에 끼어들어서 모르는 사이에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일본도 중심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 모든 시스템의 일종의 오너 역할을 하는 거고, 일본은 그 오너의 신임을 받아서 행동 대장을 하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 한국, 필리핀, 인도, 영국이, 호주가 그 행동 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2의 뭐 행동 대원과 같은 제2 협력국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 교란 요소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익 확보 장치들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 질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트럼프 임기가 이제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의 특징이 이제 노출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의 관심사는 단기적인 이해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서 무섭다, 걱정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과도한 프레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개인적 이익,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분이라서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쉬운 인물이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처럼 굉장히 고도의 계산을 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에서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해리스는 해리스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서 각각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양쪽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좀 요약을 몇 개를 해 봤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국제질서 교란의 특징과 배경을 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9가지 정도의 질서 교란 내용이 나왔는데 상당 몇 가지 내용을 보면 미국이 무능하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에 유일한 초강대국이 확실합니다. 미국 주도 단극 질서를 구축했고 패권 국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에 9.11 테러가 났고 그 이후에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나서 미국이 거의 절단이 났고요. 2013년에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썼는데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점했는데 우크라이나 땅을 뺏어갔는데도 그것을 원상복구하지도 못했습니다.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패권국으로 세계 경찰국가라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바보 같은 짓,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국제 질서, 국제 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출동하고 하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이 생긴 상황입니다.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고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패권국가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그런 미국 중심의 질서를 복원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미국 우선주의는 또 똑같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자기만 미국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또 미국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 막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지금 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제 질서 유지라는 공공재 제공을 미국의 손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손실로 간주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스템이고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데 미국 스스로 국제 질서 관여를 중단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서 교란 특징이 뭐닌 두 번째, 중국이 후퇴하고 있다.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기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1978년 12월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한 경제 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났고 미국이 취약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자신감이 갑자기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서 미국도 중국이 도와줘야지 위기가 극복이 된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인 거죠.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했는데 중국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중국몽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거 중화질서 속에서 중국이 황제국을 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를 제후국가로 삼아서 중국이 천하의 지도자, 패권 국가가 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중국 사람들에게 심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 78년 이후에 경제 발전은 무시무시하게 이뤘고 뭐 여러 가지로 나라가 커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이 그 과정에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중국의 이익에만 연연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중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2018년 7월 이후에 중국 때리기,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된 건데 중국이 처음에는 강경 맞대응을 선언을 했죠. 그러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압박을 강화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뒤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초강경으로 맞대응한 것, 또 중국이 지난 4, 5년 전에 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막 자기가 미국을 막 추월할 것처럼 이렇게 했는가, 난폭하게 외교를 했는가 보니까 2022년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중국의 지도자는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두 번만 5년 임기 2변을 해서 10년간 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질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좀 민감하게 과격한 이런 구호들을 많이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2년 10월 사면임 이벤트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세적 태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미중 전략 경쟁은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의 기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 교란 양상, 혼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에 집권을 했습니다. 13년 됐네요. 그때 집권하자마자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저돌적인 지도자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몇 달 동안 협박한 적도 있고요.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한하고 지금 말싸움을 했는데 그때 시간 72시간 줄 테니까 물러서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최후 통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끝장 투쟁을 했고 핵실험 몇 번이나 했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해버렸고 올해는 남북 두 국가론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돌적 지도자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에 잠깐 남한 미국과 담판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해서 담판을 시도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갑자기 태도를 일변해서 협력과 관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했는데
소대가리,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욕도 했죠. 그러니까 참 김 위원장도 예의범절이라든가 어떻게 외교 예의범절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것에 대해서 뭐 2배, 3배 이상의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가짜 평화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니까 윤 대통령은 진짜 평화를 구축하겠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체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북한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을 벌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북중로 3국 연대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제압하겠다 해서 긴장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는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안의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남북 양쪽 지도자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진짜 전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은 꼭 막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제 질서가 교란하고 있는 특징과 원인으로서 이제 네 번째, 자본주의가 자기 수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나타난 지가 오래됐죠. 한 300년, 200년, 뭐 적게 보면 200년, 길게 보면 이제 300~400년 됐는데,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상황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제 자기 수정을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경제 개념이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사상이라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자본주의와 부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1991년 냉전 종식 이후에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자유주의는 지금 이 문어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노동 유연화, 이윤 극대화, 시장 만능, 효율성 극대화, 자유경쟁, 규제는 철폐, 공기업은 민영화, 복지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바탕이 돼서 자본주의가 그런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 단극 질서고 새로운 질서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질서의 내용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서방 기업들은 지구촌 차원에서 수익을 극대화. 아까 보셨죠?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 만능이고 이윤 극대화입니다. 기업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노동 유연화, 기업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구촌 전체를 공급망을 일원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각 국가별로다가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유연화,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1991년 이후에는 이게 지구촌 차원으로 확대되는 게 그 이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는 그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면서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한국과 타이완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국가로서 고급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중국 같은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서 중간급 나라들은 이제 저가품 생산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촌 차원에서 협력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국과 타이완은 1991년 정도에는 이 지구촌 차원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과 일본 또 서유럽이 가지고 있던 제조 요소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 국가들한테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선택이 됐습니다. 또 한국과 타이완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게 일치가 돼서 한국과 타이완도 지구촌 차원의 공급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한국, 타이완, 중국 이 네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공급망 때문에 이익을 받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급격한 국가 팽창이 됐고 서방 선진국들이 지금 당혹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등 선진국 내부에서도 신자유주의 때문에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이 되고 저가 상품이 유입이 돼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불만을 좀 갖게 됐고 이게 국내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막말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저런 국민들의 국내 정치 불안, 일부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성이 이제 또 신자유주의, 이게 본질적 특성이 자기 수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상품, 노동력 이동의 자유를 이제 일정 부분 규제하는 방향으로 신자유주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제 안보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교란 특징 마지막 5번째, 정치적 부족주의의 대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것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미국 국민들인데 저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민주주의의 최대 관리국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패권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자기 수도 국회의사당이 저렇게 자국민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랑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에서는 상품,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 분야로 가면은 지구촌 차원의 교류와 협력 양상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이 확장이 돼서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경 문화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내용이 더 커지고, 생각보다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이지만 자기 국가 내부 상황에 집중하는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도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 갈등 발화점이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은 별로 이제 안 나고 국가 내부 정치 세력 간의 경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유지가 됐다가 그것이 지난 2016년 미국 선거에서 우리가 목도한 그런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야의 과격한 정치 경쟁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자유주의와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지니까 다른 나라와의 경쟁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고 국가 내부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이익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부 세력 간 경쟁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정치적 부족주의입니다. 이제 원래 국가는 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민족 국가를 기반으로 한 연방 국가. 근데 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 국가, 국가적인 이익보다 그 밑에 있는 더 소규모 세력, 부족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부족주의는 정치, 특히 외교정책 분야에서 국가 이익과 관련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정치 세력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다자 국제기구와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겁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국의 전랑외교라고 중국 외교관들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욕설을 하면서 대드는 그런 게 전랑외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8 전쟁 이게 다 유사 사례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 관련한 경각심이 커지긴 했지만 사실 냉전 종식 이후의 전쟁은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이번 시간에 생략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확산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도 양극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산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부족의 이익,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부족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논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들이 국가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부족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부족의 이익을 국가 이익이라고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 국제 정세 변화 전망과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번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신냉전이 오고 다극 질서가 오거나 아니면은 느슨한 일극 체제가 되거나 아니면 견고한 일극 체제가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신냉전. 다극 체제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한 서로가 협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질서 관리 능력이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 단극 질서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중국이 부분적으로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 그 세계를 둘로 나누고서 두 개의 지도자가 됐듯이 중국이 예전에 소련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을 보면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나 다극 질서가 도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트럼프가 회귀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중국 정책을 할 텐데 그러면은 중국이 반미 국가 연대에 가담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불가피하게 북한 편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북중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북중로 연대는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회귀해서 중국 때리기 효과적이지 않은 중국 정책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군사 긴장을 끊임없이 올린다면 어쩌면 북중로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신냉전 구도가 도래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통일은 상당 기간 불가능하고, 남북한 간에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시나리오 1, 신냉전과 다극체제 도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는 느슨한 일극 체제인데 지금의 양상이 유지되면서 미국이 그래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국제 질서 유지는 하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혼란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런데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년, 30년 지나면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도전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도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능하고 중국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지속되는데 상호 충돌을 회피하면서 경쟁적인 공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압박 또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국제적인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한반도의 경우도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죠. 북한의 군사적 협박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는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고 미국의 지도력 부족 때문에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미국의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 진영 결속력은 꾸준히 악화돼서 결국 국제 질서는 20년이나 30년 동안 느슨한 일극 체제가 지속되다가 1번 신냉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 3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정신 차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견고한 일극 체제. 미국이 국제 질서 관리 의지와 역량을 대폭 늘립니다. 그래서 중국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고 안정적인 일극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깔끔하긴 할 텐데 지금 현재 미국의 엘리트들을 보면
국내 정치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미국의 중산층들 중에서 중산층도 저소득층, 중산층들이 미국 정치에 대한, 국내 정치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 대한 불만이 커서 자꾸 미국의 대통령들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 국내 정치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견고한 일극체제는 어렵고 느슨한 일극체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엘리트들의 외교정책 오판을 불러온 정치적 부족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부족주의가 해소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희박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본주의 자기수정 이게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수정을 합니다. 이 자기수정 절차에서 손해가 나거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자본주의는 제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해져서 자본주의가 망가지게 된다고 판단을 되면 어디선가 자기수정 절차, 시정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익 접근법도 다시 회귀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 느슨한 일극체제 이게 결국에는 무조건 시나리오 1로 가는다. 그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잘하고 또 서방의 미국을 도와주는 서방 선진국들 거기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라들의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 꾸준하게 자기 수정 또 태도 변화를 요구를 하면 지금 시나리오 3 견고한 일극체제도 다시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견고한 일극체제가 복원이 되면 북한은 반미 국가 연대 구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구상은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미국과 담판을 통해 핵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전이 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한국의 대응 과제를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잘하면 시나리오 3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로 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시나리오 1로 가면 거기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신냉전이 온다고 그냥 이제 곧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할 거니까 우리 미국 편에 안 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한 자세를 상실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가 3개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차분하게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기초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가 외교 문제를 이제 공부하고 또 다뤄본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외교 역량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 수도 약하고요. 또 외교 운영 경비가 너무 작아요. 일본이 우리 구체적인 경쟁 국가인데 일본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외교관들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또 학자들도 부족해요. 국제정치 학자, 또 외교문제 학자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선진국형 외교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70년 국가 오랫동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가를 지나서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선진국은 됐는데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개발도상국가의 외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변모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의 국제 질서 사회 변화를 보면 이 신자유주의, 또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 수정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전쟁도 나는 거고 또 갑자기 어떤 국가가 부자가 되고 어떤 국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떠한 시나리오가 와도 말이죠. 그리고 편중된 외교정책 시정, 이건 굉장히 급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이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가 이렇게 망가지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잘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국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꾸준하게 국가 역량을 늘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늘리고 또 외교에서 말하는 국가 이익도 더 증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를 같이 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